나온 김에 우리 오늘 뭐 왜 모인 건지 아시잖아요? 네. 저희가 올해 이제 뭐 그다지 멀지 않아서 한 달, 두 달 되지 않아서 이제 아주 큰 일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상되는데 마치 딱 그것을 앞둔 시기에 우리 가장 핵심 당원들께서 모여서 한번 결의도 다주고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같이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되었습니다. 딱 필요한 때, 딱 필요한 모임과 딱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 제일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정말 꼭 필요한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주불리.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뭐예요? 주불리.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첫째는 대중성 갑이죠. 우리 당의 지금 유튜브 우리 정치인 중에 빅3.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거의 세계 넘버원 수준 정치인이에요. 100만이 넘으시고 우리 또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오랫동안 쭉 하셨잖아요. 50만을 넘고 48만 9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삐대가지고 이번 계엄에 어떻게 조금 올라가서 요새 이제 근 한 27만 8만. 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야 쫓아갑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사실은 이 모이는 곳, 우리 회의를 할 때 당에서도 그렇고 최고위에서도 그렇고 모든 어떤 자리에서 그 기운을 팍팍 불어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보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일,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존재 그 자체로 김병주가 있으면 든든하다. 김병주가 있으면 민주당이 경제뿐 아니라 안보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다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시는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지금 전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안보사 그리고 현재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해주실 때 너무나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 좋으시죠? 네. 제가 오늘 사실 뭐 길게 해봐야 별로일 것 같고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3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결의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우리 지역위원회의 가장 핵심들이시니까 이 3시간을 아주 귀하게 잘 우리가 다져서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활동에 자산으로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총일에 드리자면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역임하셨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주불리 김병주라고 요청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예습을 안 해서 여신대가 뭐죠? 여신대? 여의도 신길동 대림 동 이름을 따서 저는 계속 있으면서 여는 여의도일 것 같고 신은 우리 뭐 신뢰 뭐 이런 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동을 대표해서 이렇게 정치 스쿨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주 좋네요. 보니까 저는 1기를 한 10강 정도 하고 2기를 원래 2월 달부터 하려 했는데 지금 정복이 불안했고 바쁠 것 같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김민석 최고위원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많은 당원 동지들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사실 우리 당의 보배시죠. 정책이면서 우리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리더는 저는 늘 3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평생 리더십을 연구해 왔는데 능력과 인품과 비전입니다. 그 3가지 기준으로 저 사람이 훌륭한 리더인지 아닌지 보면은 확실히 알아요.
근데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께서는 능력이 출중하잖아요. 진짜 예전에 소시적부터 이미 대선 후보로 부각이 됐던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렇게 정치 경력으로 능력이 검증됐고, 최근에는 또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수석도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을 잘 이끌고 있다. 사실 김민석 수석 최고가 없으면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능력이 훌륭하시고 인품 참 훌륭하시잖아요. 따뜻한 가슴을 가지셨고 늘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비전 아주 뛰어나잖아요. 미래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비전이 확실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님 현재 당 지도부에서 미래 우리 집권 플랜을 짜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위원 되기 전에도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님과 아주 친했고요. 수석 최고위원님과 또 많이 의지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에서 원래 오늘 라이브 주불리 8시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취소하고 왔습니다. 요새 제가 개정 매일 8시에 라이브로 1시간씩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짜뉴스 하도 많아서 가짜뉴스를 대체하고 또 우리가 내란을 진압하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 1시간씩 중요 의원들이나 중요 이슈 있을 때 전문가들 모시고 1시간씩 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처럼 생략을 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소개했지만 39년 동안 군 생활을 했고요. 마지막 계급은 포스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겸 한미 구성군 사령관을 끝내고 우리 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한미 정신으로 동맹의 정신으로 한국군과 미국이 같이 동맹을 맺어서 같이 싸우거든요. 적극에게. 그래서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연합해서 싸우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육해공군, 미국 육해공군을 지휘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보직을 했었는데 지상구성군 사령관인데 지상군 사령관이죠. 한국 육군의 주력과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의 주력을 지휘하는 자리였어요. 저 바로 밑이 미 8군 사령관, 미군 3스타가 내 참모장이고 이런 조직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트럼프가 집권할 때 그때는 그래도 좀 친했는데 요새 좀 멀어졌어요. 앞으로 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 들어와서 이제 21대 비례대표하고 지금은 대선에 도전을 해서 성공해서 남양주을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전에 했지만 지금 48만 7천인데 오늘 9천이더라고요. 요거 작성할 때만 해도 7천인데 오늘 49만을 돌파할 것 같아요. 왜냐? 여신대에 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의를 짧게도 요새는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왜? 강의가 부족한 거는 주불리 김병주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짧고 치열하게 할 테니까 혹시 아쉽다 그러면 주불리 김병주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불리의 주자는 김병주의 주자 생각하고 분리는 러분리가 아니고 어셈블리 국회를 뜻하는 영어가 어셈블리입니다. 그 분리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김병주라는 의미인데 다들 러분리로 알고 제가 나오면은 귀엽다라는 댓글이 제일 많아요. 근데 60살이 넘어서 귀엽다는 최고로 칭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엽다라고 적혀서 조금 장군 출신으로 약간 겸연 적었는데 요새는 좋아합니다. 귀엽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것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통상 안보 특강을 가면은 2가지를 통상 하는데 한 테마는 손자병법을 많이 하고요. 제가 사실은 전역하고 손자병법의 1타 강사였어요. TV
이 방송에서 아주 손자병법의 지혜를 이렇게 강의를 해서 되게 그때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연도 많이 다녔고요. 그때 인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영입제의가 와서 비례대표 영입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손자병법 강의는 아주 유용한데 오늘은 그것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 들어가서 아니면 여기 말고도 김병주 손자병법 치면은 방송국에서 올려놓은 것이 한 50편 있어요. 한 15분 정도 짧게 잘라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은 대단히 지혜로워지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걸 보시면 돼요. 진짜 거기는 2500년 전 싸움에서 이기든가 경쟁에서 이겨서 쉽게 성공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꼭 보세요. 그리고 혹시 자제분들한테도 권유해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통상 이제 일반적인 안보 강연을 했어요. 일반적인 안보 강연. 그런데 오늘은 일반적인 안보 강연보다 지금 우리가 가장 당면 과제가 내란을 극복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또 내란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일기니까 손자병법 중에 딱 한 3분 정도 손자병법이 뭔지 지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거북이와 토끼 얘기 들어봤잖아요.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한다. 근데 한참 달려가던 거북이가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저 멀리 있어서 그늘에서 쉬잖아요. 토끼가. 그러다가 잠이 들고 부지런히 간 거북이가 결국은 이겼다. 그래서 거북이처럼 성실해야 된다. 토끼처럼 자만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이것은 농경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이소부화를 저는 다시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지금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한 번의 경쟁에서 이기는 걸로 끝이 안 납니다. 도전을 하잖아요. 이것이 인생으로 봤을 때 토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거북이한테 도전을 하겠죠, 다시. 실제 그렇습니다. 한 번 국회의원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도전하고 또 하잖아요. 도전이 있어요. 그럼 이제 토끼가 다시 도전을 했을 때 일반적인 거북이는 자기가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도전을 받는데 자기가 이긴 원인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긴 건지 착각해요.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뭐겠어요? 첫 번째, 토끼의 실수예요. 두 번째, 자기가 열심히 간 건데 토끼의 실수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보통 손자병법을 모르는 일반적인 거북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기려고 또 달리기 연습을 해요. 두 번째 경주에서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요? 토끼는 실수를 안 하거든요. 다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침 저녁 열심히 해도. 그런데 손자병법을 아는 거북이는 그래 도전 받아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전략을 짜서 그럼 조건이 뭔데? 토끼가 물을 거 아니에요. 경주하는 코스, 경주하는 레이스를 거북이 내가 선택하게 해주면 하겠다. 토끼가 생각하기에 뭐 운동장에서 하든 들판에서 하든 뭐 산에서 하든 이길 자신 있잖아요. 그래 너가 정해봐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거북이는 경주 코스를 정하는데 강을 건너가는 코스를 만든 거예요. 강을 건너가는 코스. 토끼는 강을 건널 수가 있나요? 다시 태어나도 못 건너잖아요. 그럼 이미 스타트 선상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손자병법에서는 이겨놓고 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겨놓고 싸우라는 것이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던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잖아요.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쉽게 이기잖아요. 스타트 선상에서 이미 거북이는 이긴 겁니다. 근데 이 정도도 손자병법의 중급밖에 안 돼요. 고수는 이렇게 안 해. 손자병법의 고수. 어떻게 하느냐? 좋다. 경주하자. 지난번에는 육상경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수상경기 하자. 수상경기 하면 어떻게 했어요? 거북이는 연습 한 번 안 하고 즐기면서 이기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판으로 나아가면 쉽게 이기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남이 짜놓은 판 속에서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쟤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성공하지? 수상 경기를 하면 토끼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데 거북이는 맨날 놀아도 1등 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능력, 자기가 잘하는 것이 뭔지, 자기의 유리한 판이 뭔지를 잘 알고 판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에도 해당이 되고 인생에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아까 제가 유튜브 48만 7천이라 했잖아요. 지금의 유리한 판은 신무기는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인데 우리 정치인들이 과거에 짜놓은 선거판 내대로 해요. 가서 열심히 인사하고 열심히 하고 그럼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의 선거는 그런 판으로 가서는 초선인 저 같은 사람,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님은 그렇게 해도 항상 이겨요. 30년의 경력과 유명하시니까 저같이 무명인 초선 의원 당시 이길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면은 저에게 유리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미디어인 신무기를 다루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지역을 가서 인사할 때 뉴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남양주 을에 나갔을 때 아는 사람이 남양주를 먼저 딱 찍고 나가보니까 아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 선거 인원이 20만이, 인구는 27만인데 선거하는 인원이 20만 딱 한 분 알겠더라고요. 거기 불암사가 있는데 불암사 주지스님을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옛날에 군에 군종 그걸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미 한 80 가까이 되는데 극보수야. 그걸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내가 분명히 7대3 내지 8대2로 이기겠다 경선에서. 왜? 유리한 판으로 나아가면 되니까. 일일이가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SNS로 표는 행사장에 나오는 분 맨날 똑같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표는 아파트에서 행사장에 안 나오는 20대, 30대, 40대, 50대 분한테 있는 거죠. 그분들하고는 뭐 하겠어요? 뉴미디어로 소통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 당시 나갔을 때만 해도 구독자가 한 20만은 됐어요. 따져보니까 저의 20만 중에 3,000명이 있겠더라고. 3,000명을 불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은 또 SNS에 강한 분이야. 10,000명은 금방 모집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7대3으로 이겼어요. 경선에서. 전당대회 때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군 출신이 나가 이겨. 저는 2위 아니면 3위 할 줄 알았어. 왜? 유튜브 구독자가 제가 2위였거든요. 후보자 중에. 그때 정봉주가 42만, 제가 20만. 나머지 분들은 미안하지만 한 5만 이내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천에서 제가 2위 했잖아요. 저쪽. 근데 나중에 와 수석 최고위원님 세게 올라오시더라고. 그래서 어렵게 전 됐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 8시에 언론을 통해서 전하는 거거든. 유리한 판으로 나아가라. 요거 맛배기 손자병법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김병주 손자병법 이 채널은 아니에요. 여러 채널에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거기에 전략이 있고요. 맛배기만 보여줬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오늘은 내란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요. 비상계엄 이번에 진짜 극적으로 6시간 만에 우리가 막아냈어요. 6시간 만에.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막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전에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김민석 수석 최고가 예고를 하고 저도 같이 합류해서 예고를 하고 8월 달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관을 오는 순간에
예고를 했어요. 비상계엄 할 것이다. 계엄할 것이다.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했냐. 야, 민주당 가반 의석 이상인데 너들 가반 의석해서 해제 결의안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뭔 소리냐. 박근혜 탄핵 때 조현청 기무사의 그 문서가 있었잖아요. 계엄 문서. 보면은 가반을 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한 30명은 체포 구금하면은 가반이 안 넘으니까 계속 계엄 상태가 돼서 군사 독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럼 너희들이 아마 체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디베이트가 계속 오간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뭘 알았느냐. 비상계엄이 되면은 빨리 국회에 가서 가반 이상이 와서 해제 결의안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무의식 속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 우리 당 말고도 조국 혁신당이든 다 알아버린 거고 국민의힘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이번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통상 비상계엄하면 어때요? 체포될 위험이 있으니까 국회로 안 하고 숨죠. 저한테도 몇 분 전화가 왔어요. 야, 국회로 오면은 어떡하냐. 그 체포될 텐데. 체포되어도 국회에서 체포되면 산다. 숨어있다가 체포되면은 지도 새로 모르게 없어진다. 실종자 처리될 것이다. 오셔서 빨리 가반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헌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김민석 수석 최고가 있었다. 그때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요거는 그 김용현 장관 청문회 때 김민석 수석 최고가 계속 다짐을 하면서 경고했던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때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김용현한테 비상계엄 할 거냐? 안 하겠습니다. 다짐도 받고 또 당신 그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이 비상계엄 때문이냐? 아니다. 뭐 이렇게 그때부터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하고 박선원 의원하고 부승찬 김민석 수석 최고하고 서울의 봄팀을 만들었어요. 서울의 봄팀. 계엄군에 대응하는 서울의 봄팀. 그래서 계엄법을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예고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한번 고쳐보세요. 네. 계속. 그래서 비상계엄 당일날 12월 3일날 22시 30분경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나요? 주로 집에서 TV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TV를 봤죠. 아니 TV를 안 보고 저는 사실 뭐 방에서 다른 걸 하고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헐떡헐떡 뛰어와서 아빠 빨리 TV 보라고 뭐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는 거야. 무슨 지금까지 평온한데 저는 비상계엄은 할 줄은 알았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진짜가 사회에 혼란이 됐을 때 우리 그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 인원들하고 우리 시위인들하고 충돌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할 줄 알았는데 그 평온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TV 트니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재명 대표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안보 담당 최고위원이니까 항상 안보 사항은 전화를 하고 지금 비상계엄입니다. 빨리 집을 이탈하셔서 국회로 오십시오. 중간에 체포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오십시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왜 그랬냐고 묻더라고. 배경은 나도 모른다. 일단은 비상계엄이니까 이탈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님께서 와 김채고도 위험해요. 김채고도 체포될 것 같으니까 빨리 대피해라. 그리고 국회에서 봅시다 하고 제가 차를 부르면 한 20분 이상 걸리니까 바로 택시를 부르고 나왔죠. 택시 타고 가면서 군부대 몇 군데 확인을 해보고 실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이제 텔레그램 방이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 방에 지금 비상계엄이니까 다 국회로 오고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도 다 와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핸드폰을 쓰시지 마라. 보정된다. 텔레그램 핸드폰 쓰세요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 국회로 올 때 계엄군이 아마 에워쌌을 확률이 많으니까 계엄군과 충돌하지 마세요. 충돌하면은 포고령 위반으로 잡아갈 겁니다.
30명, 40명만 잡아가면 게임 끝이잖아요. 150명 찰 때까지 우리는 어떤 충돌도 피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왔죠. 또 왔더니 한 6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각 원내대 지도부하고 같이 각 상임위 별로 안 온 사람 파악하고 안 오신 분 빨리 연락하자 해서 극적으로 2시간 만에 150명이 이상이 됐고, 이재명 대표님은 위기에 진짜 뛰어나요. 이 위기를 구한 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님이에요. 왜냐?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저께 뉴스공장 나와서도 좀 증언을 하셨던데, 실제 그 얘기를 듣고 이재명 대표님도 차를 부르면 오래 걸리니까 그 사모님 차로 오시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킨 거예요. 이재명 TV를 켜고 지금 비상계엄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오십시오. 시민 여러분은 국회의사당으로 모여주십시오. 국회의원 혼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여러분들이 보호해줘야 실제 이것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방송을 했는데, 그때 동시 접속자가 이재명 대표는 그때 한 30만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를 그 대형 유튜버 있잖아요. 이동영 TV, 그 다음에 김어준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국회로 오도록 독려를 좀 해달라. 그러고 온 거예요.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그 방송을 안 했으면은 시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여의도에 모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시민들이 많이 못 왔으면은 이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만으로는 택도 없는 일이죠. 시민들이 막 택시로 뭐 오시기 시작을 하면서 이 계엄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날 그 공안시 01분에 이제 통과됐는데, 그때도 진짜 제가 중간에 한 공안시 24시 12시 그 전에 군에 전화를 했더니 모처에서 특전사령부에서 헬기로 여의도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와, 겁나더라고요. 엄청나게 겁나더라고요. 왜냐? 특전사의 능력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잖아요. 얘들이 오면 순식간에 작전하면은 작전이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되나요? 그러면은 이 막을 수 있었던 예고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발언 한번 보죠. 장관 되신 다음에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그냥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없습니다. 오케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 공세다. 이것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네. 예.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계엄을 안 할 거다. 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될 거다. 그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그때부터 예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때 아마 김용현은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뭐 증거를 대라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많이 댔잖아요. 경호처장 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첨사령관 불러다가 비밀회동한 거 아니냐. 그거 사실은 경호처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호처장은 민간인이에요. 군은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급자와의 모임만 가능하지, 딴 사람 모일 때는 위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거가 어떤 건가 하면은 경호처장이 세계사령관 모아놓고 자기 집에 하는 거는 LG 회장이 삼성 사장단 3명을 삼성 회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불러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이 이거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느끼겠어요? 저놈들 삼성 기술 LG에 팔려고 하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그거보다도 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징후가 많았거든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대 29대 300 법칙 들어보셨잖아요. 한 개 큰 사고가 나려면은 300번의 징후가, 사소한 300번의 징후가 있고 29번의 큰 징후들이 있고 나서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거.
사전에 징후들이 많은 거예요. 뭐 빔이 뭐 시멘트가 떨어진다든가 빔이 휜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이런 징후들이 많은데 그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김민석 수석 최고나 저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징후를 유심히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분석도 그래서 예고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계를 시키는 면에서 요거 동영상을 보고 얘기를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잠깐 보고 하시죠. 흔들지 마세요. 물러서시오. 네, 물러서세요. 여기는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 없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총장은 물러가세요. 지금 뭐 하러 왔어? 빨리. 지금 문 열어줬으니까 빨리 나가시라고. 안전해서는 지금 나가서 정리하시면 돼. 지금 나가세요. 국회 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네, 이거는 국회 사무처에서 만든 영상이라서 사무총장 김민기를 위주로 했는데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보좌진들, 당직자들 다 나서서 같이 막았던 거거든요. 기억이 새록새록하시죠? 그러면은 실제 12.3 비상계엄은 얘들이 왜 일으켰느냐? 사실은 저희들이 예고할 때부터 윤석열이가 정치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뭐 전공의 문제, 야당하고 대화도 못하고 모든 게 멈춰서고 구태하니까 정치적으로 해결 못한 거를 마지막 대통령이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계엄이에요. 계엄을 그러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서 총칼로 비상계엄이라는 명목하에 총칼로 다 쓸어버리고 다 한 칼에 해결하면서 독재자가 되겠다. 그걸 꿈꾼 거예요. 절대 왕인 거죠. 사실 비상계엄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군이 다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 군청 이런 행정기관을 다 장악하고 법원이나 검찰, 경찰을 군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포고령 13개, 13개 범죄는 민간인도 군사법원에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절대왕, 절대 독재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이번에 그렇게 된 거죠. 윤석열 자신과 정부를 비판하는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을 전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다 처단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 시작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는 저보다도 디지털화 마인드가 더 잘 돼 있어요. 핸드폰으로 딱딱해서 유튜브 틀고 라이브 본인이 직접 할 줄 알아요. 대부분 도와주잖아요. 쉬운데 그걸 할 줄 아는 분들이 여기 아마 자기 유튜브 키고 들어갈 수 있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그걸 쉽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안 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차에 타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열고 한 거예요. 아무 보좌진도 없잖아요.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주십시오. 저도 지금 국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검찰 지배 국가에서 군인 지배 국가로 전환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네, 이거 풀 버전을 보면은 막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 거기 보면 김혜경 여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이재명 대표님이 가면은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체포될 위기로. 그랬는데
저러한 방송을 하시면서 왔고 저거를 또 많은 유튜버들이 따서 또 송출을 같이 해주고 방송국에서도 송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로 와서 지켜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때도 우리 민주당은 미리 예고가 되고 준비되어 있어서 이때 위기의 민주당의 위력을 알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진짜 저때 대혼란이었죠. 어떤 사람은 국회로 오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당사로 오라 그러고 추경호 그때 원내대표는 당사로 오라 그랬다가 그 국회로 오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민주당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 텔레방에 대한 뉴스 잠깐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7분 더불어민주당 촌준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을 전합니다. 이어 국회로 모여야 한다는 천 의원의 제안에 김용민, 김준혁, 박상혁 의원 등이 잇따라 호응합니다. 국회로 가겠다, 비상상황이다라는 의원들의 말이 잇따르는 가운데 12분 만인 10시 39분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10시 41분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상황이다, 의원님들 모두 국회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 의원과 김병주 의원은 보좌진까지 모두 모이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국회에 도착한 의원들은 경찰 통제에 막히자 한강변 쪽 담을 넘어라, 도서관과 헌정회 쪽은 들어갈 수 있다는 등 국회 진입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냉정을 찾는 쪽이 이긴다며 침착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공개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금도 12월 3일 밤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고 회상했습니다. 주 의원은 경찰들이 버스로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막아 담장을 넘었다며 그러다 쇠창살에 걸려 바지가 찢어지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왕좌왕했던 여당 의원들과 지도부의 지침 문선 등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와 대비됐던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은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진짜 기적적으로 한 2시간 반 만에 이걸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전체 시간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은 계엄령이 22시 28분에 선포가 되고 경찰이 국회 출입 통제가 22시 46분에 실시가 되고 계엄사 포고령이 1시간 있다 내려지고요. 포고령이. 그리고 계엄군이 본청 진입이 23시 34분에 진입이 유리창을 깨고 다 진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 개의가 동시 49분에 본회의가 개의가 돼서 공안시 2분에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됐죠. 여기는 국민의힘 18표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원내 지도부에서 계속 당 지도부하고 고민했던 것이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150명 이상 와서 이거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160명 이상 왔을 때 하자 하고 계속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회의를 거쳐서 계엄 해제안이 04시 29분에 해제가 된 거죠. 이것이 대략적인 시간 계획이고 지금 우리가 헌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윤석열 파면이잖아요. 저는 거의 99.9% 되리라고 확신해요. 4가지 기준을 여러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4가지가 아주 헌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거죠. 아주 중대하게 위반되는데 첫 번째 계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하게 돼 있는데 이 조건이 안 되니까 전쟁이 아니잖아요. 사변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전쟁을 통상 사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25 때 20년 전만 해도 6.25 전쟁이라고 하고 우리 어릴 때 6.25 사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했기 때문에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를 위배해서 헌법을 아주 중대하게 위반 요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조건이 안 됐다. 두 번째, 헌법에 나오는 계엄 절차도 제대로 준수 안 했다. 계엄 절차는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하게 돼 있는데 요건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어요. 국무회의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 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윤석열과 김용현은 했다. 5분 정도 했다 하는데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 우리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왜? 했다 하면은 본인들이 내란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했어요. 그냥 모이기만 했어요 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고, 여기에 역시 충암파 이상민은 헌재에 와서는 한 것 같다 하고 윤석열 편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세모로 한 거예요. 계엄사령관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엄사령관을 심의했느냐, 제가 지금 국정조사, 내란 국정조사 청문위원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다 물어서 점검해 보니까 제대로 계엄사령관을 심의했다는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어요. 심의를 안 한 거거든, 과반수. 그래서 저 절차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선포는 했죠. 그렇지만은 이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 통보를 안 한 거야. 통보를 원래 하고 과반 이상 해제할 건지 말 건지 토의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엄 국회에서 해제 결의 후에도 적시 해제를 하지 않고 한 3시간 끌었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헌재에서 앞에 조건과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절차가 맞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고요. 세 번째, 아주 중대한 기기가 있어요. 비상계엄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지 국회 입법부를 손대면 안 돼요. 비상계엄에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정부를 견제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인데 국회 무력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헌법기관인 성관이도 계엄군은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대한 것이 국회 입법부를 무력화한 거죠. 그래서 헌재에서 뭘 계속 따지냐. 국회의원 왜 끌어내려고 했느냐, 냈느냐 안 했느냐, 총을 쏘고 또는 뭐 국회 문을 부수고 끌어내란 걸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국회 무력화잖아요. 그리고 국회를 봉쇄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 선관위에 왜 들어갔느냐. 왜? 여기가 군청이나 또는 그 사법기관이면 이건 덜 따질 거예요. 계엄 조건이 안 맞으면 맡기만 한 합법인데 이거는 비상계엄이 걸리더라도 국회 선관위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린 거죠. 중대한, 아주 중대한 위반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포고령 1호예요. 포고령 1호. 포고령 1호가 초헌법적인 거죠. 1항, 국회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잖아요. 정치활동은 비상계엄이 돼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헌법이나 계엄법이나 어디에도 이걸 규제하라는 법이 없는데 규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헌법 위반인 거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공의들 46시간 만에 안 들어오면은 처단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위반되고 뭐 구속영장 없이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조건이 안 되고 절차도 지켜지지가 않았고 범위를 넘어서서 국회와 선관위를 한 건 아주 잘못된 거다. 그리고 포고령의 1항과 6항은 진짜로 이거는 헌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이다. 그래서 중대한 위반이고 해서 윤석열은 탄핵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이것은 모든 국민이 증인이잖아요. TV도 다 보니까. 요 네 가지를 정확히 보시면은 헌재 재판 과정도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께서는 계속 이것을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위반을 하면서 왔는데 그날 그 해제 결의안까지는 전부 거기에 집중했어요. 사실 우리
그 당 대표를 비롯해서 전부 다 190명이 차서 통과될 때까지, 그리고 01시 01분에 통과가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님과 최고위 의원들이 부의장 방에 비밀리에 모여서 사건 이런 것들은 규정이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만 규정할 것이냐? 토의를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빨리 모여서 토의를 해봤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절차는 뭐 잘 모르겠고 그땐 진행되니까요. 1항 조건이 안 되잖아요. 특히 범위, 국회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는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예요.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의 그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강화하기 위한 쿠데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면서 내란죄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빨리 한 20분 만에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법을 따져서. 거기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그때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 지금쯤 뭐 그거 갖고 막 그냥 해서 그런데 내란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느낌 오잖아요. 군영법으로 보면 반란이에요. 국민을 동원한 것은. 군영법은 반란이면은 수개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그까지는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실제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바로 이재명 대표께서 나가서 이것은 친위 쿠데타고 내란이고 중대한 위헌 사항이다 라고 발표를 기자회견함으로써 모든 언론이 이제 정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가게 된 거고, 그리고 저는 그때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우리 군인들이 빨리 이건 잘못됐다, 너를 빨리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복귀하는 기자회견인데 앞에 이재명 대표님 어디 가버렸네. 한번 들어. 이것은 01시 한 30분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되고 한 20분 정의하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님은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저는 군인들 너들 빨리 복귀해라. 이제는 위헌이니까 더 이상 있으면은 중형을 받는다. 군인들 저 육군 대장 출신이니까 군인들을 또 유튜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메시지를 낸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입니다. 여러분들 정의치해 주시고 임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부대로 복귀해서 자리를 지키고 정의치해 주십시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됩니다. 헌법에는 전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편안히 생활하는 일상의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 사항입니까? 비상계엄 사항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군에서는 정위치라고 하면 복귀해서 가서 한 부대에 있으라는 거예요. 군대 용어인데 그래서 군대 용어로 육군 대장 아저씨 부대 정위치라고 너들 정위치라 지금 위반된다 하고 해서 군인들이 왜냐하면 정군에서 계속 이거 MBC였잖아요. 방송 켜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해줘야 모든 군부대 정군이 잠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노력을 했던 경우고 김민석 최고위원님도 계속 활동을 했는데 오늘 동영상을 별로 많이 못 띄웠네요. 시간 관계상. 네. 6시간 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4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여의도에 진짜로 포고령 위반 시위 못하게 돼 있잖아요. 포고령. 예전과 이것이 계엄 해제 안 했으면 여의도 온 분들도 잡혀가게 생겼어요. 포고령 위반 잡혀갈 걸 감수하고 여의도로 오신 시민들이 첫 번째 그 공이 많고요. 두 번째, 체포위험을 무릅쓰고 본회의장까지 오신 국회의원들 대부분 담을 많이 넘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담을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저는 어떻게 넘었을까요? 담을 안 넘었어요. 문으로 들어왔어. 쪽문 있잖아요. 저는 군인 출신이잖아요. 택시 타고 어디가 취약한지 한 바퀴를 뺑 돌았어요. 한 두 번 돌면서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뺑 도는데 경찰들이 10m 간격으로 그 국회외 벚꽃길 있잖아요. 다 서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어디가 취약한가, 어디 같은 데는 좀 10m 간격인데 한 30m 간격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운동장지 거기하고 몇 군데를 봐놓고 이렇게 했는데, 도서관 앞에 보면 쪽문 있잖아요. 쪽문에 태그를 찍고 누구 들어가는데 안에서 보니까 안 잡는 것 같아요. 거기가 좀 얘들 경찰들이나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운전기사 보고 가면서 운전기사도 쫄아서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막 가려보니까 그래서 아저씨 그 저를 살려줘야 되니까 가자고, 따블 줄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돌고, 근데 아저씨도 저 막 중간에 막 이런 거 전화하고 이러니까 제가 진정시키고 괜찮다, 우리 가야 된다 하니까 저의 팬이 돼서 잘 돕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갈 때까지 심정으로 서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사 선생님, 내가 들어가서 한 3분만 여기 있다 가라고, 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잡히는 거 안 잡히는 걸 보라고, 잡히면 큰 소리 치라고. 그때 시민들이 저기저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그 찍고 문 하고 유유히 들어갔죠. 일찍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조금 지나서는 다 폐쇄됐더라고. 계엄군 오고. 그래서 저는 택시로 일찍 가다 보니까 그래도 쪽문으로 유유히 들어가고, 어디가 취약한지 그래서 의원들한테 공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군인 출신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 김민기 사무총장도 기여를 했어요. 보면은 김민기 사무총장이 ROTC 중위 출신이고 특공 여단 출신이야. 특공 여단이면 특전사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김민기 사무총장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계엄군이 총에 옛날에 보면 대검 꼽잖아요. 대검을 꼽으면 사람 찌른다는 거 아니에요. 대검을 꼽았냐, 그 다음 탄창이라고 해서 실탄을 삽탄했느냐를 확인하니까 구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때 국회 현관문 같은 경우 밖에 나가서 사무처 직원이나 당직자들이 막는 방법이 있고, 문 안쪽에서 막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도 문제 없겠다 해서 밖에서 막은 거예요. 안에서 막았으면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 밖에 문에 계엄군들이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오는 거야. 밖에 막으니까 국회의원들 오만 잠시 열었다가 다시 닫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 그래서 역시 훈련받은 김민기 되게 자랑해요. 저보고 제가 특공연대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군님.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강의할 때 김민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면은 제가 홍보하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날은 언론과 유튜버들이 전부 저기를 중계해 줬잖아요. 전날은 보수 언론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 생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TV조선조차도 아니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전부 비춰줬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안방에서 증인이 돼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 또는 청문회에서 하면 저 택도 없는 소리, 거짓말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예, 저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군의 소극적 대응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사실 얘들이 어쩔 수 없이 출동했지만은 실제 임무 수행 제대로 했으면은 저거 금방 돌파되고 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북한군을 저항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했는데 총을 시민들한테 돌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할 걸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전사령관,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 청문회에서 질의해 봤을 때 거기에 계엄군에 들어온 거는 아주 잘못한 거죠. 중재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두세 개 국면을 잘했어요. 일단 총을 앞으로 매어하지 않고 뒤매어한 거예요. 그럼 총을 쓰지 말한 거잖아요. 총을 앞으로 매면 찌를 수 있고 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서 실탄을 휴대를 안 시켰어요. 실탄이 있으면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본청 로텐도르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하고 뭐 장관이 막 전화한 거예요. 특전사령관한테.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빨리 집어내라. 그때 이거는 아닌갑다 해서 그건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이건 큰일 나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진짜 잘한 것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01시 01분에 딱 해제됐을 때 2분 후에 이 친구는 알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건 아닌갑네 하고 바로 철수를 한 거예요. 사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돼도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언해야 해제되는 건데 바로 철수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너무 잘한 거죠. 그때 철수 안 하고 있었으면은 윤석열이 계속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극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사실은 특전사의 전투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텐도르까지 특전사 요원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진짜 공포스럽더라고요. 5분 내 끝날 것이다. 근데 지금 이걸 방망이를 안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우한이 준비 안 됐는데 뭐 해서. 와, 속 터는 거예요. 왜? 제가 봤을 때 특전사 5분이면 이 안에 들어오고 제일 먼저 전기 끊고 영화 보면 바로 전기 끊잖아요. 그리고 거기 체류탄 몇 발, 한 3-4발만 까여오면은 깜깜한데 막 못 견뎌요. 그리고 공포탄 몇 발만 쏘면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깜깜해지면은 피하가 구분이 안 되니까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계엄 조건이 되는 거야. 그거 봐라 이렇게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이 거기 이후에도 제2차, 제3차 비상계엄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 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의원들은 12월 4일, 5일 날 국회에 와서 전부 대기하고 했잖아요. 막기 위해서. 시민들은 울타리를 지켜주고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2월 6일 날 전쟁 원칙에 의해서 적장을 항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일 주력이 특전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전사 수방사령관한테 가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너가 다시 출동하겠느냐. 안 하겠다는 답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과하고. 그래서 그걸 받으러 갔던 거예요. 목숨 걸고. 저도 좀 쫄려서 박선원 의원을 될 것 같아요. 혹시 나를 응유시킬까봐.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차장 출신이잖아요. 정보통이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인터뷰를 다행히 했어요. 특전사가 하니까 수방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수방사 안 그래도 가고 있는데 수방사에서 전화 온 거예요. 수방사로 와달라고. 우리도 인터뷰 좀 해달라고. 수방사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 여단장 뭐 단장들이 막 인터뷰를 하고 군이 무너지고 그 다음 경찰들이 의지가 수그러지고 또 공무원 사회가 이제는 게임이 끝났구나 해서 했는데 지금 이걸 갖고 12월 6일 날 그때 증언을 받아놓은 것이 가장 오염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전체적인 걸 받아버리니까 그걸로 계속 가게 되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저를 공격해요. 김병주 TV 출연 때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이 됐다. 하니까 지금 뭐 모든 구구들이 저를 하고 제가 고발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 고발 명칭이 뭐냐? 내란 공모 교사 혐의인가? 제가 무슨 내란을 교사했다고. 그래서 고발을 당한 상태고 오늘은 또 성일종이가 막 저를 공격하고 어제는 윤상현이가 공격하고 제가 했는데 이때 지금 돌이켜보면은 너무 잘 그때 증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도 김병주 얘기, 김병주 TV 얘기 막 나와요. 한번 잠깐 보시죠. 이런 거는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중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계엄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질의를 했는데 군인들은 사람을 인원, 요원 이렇게 많이 써요. 뭐 인원 이상 뭐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저기 보수 안에 오늘 예를 들어서 학교에 여기 오늘 강의하는데 인원 다 왔나? 인원 몇 명 왔나?
인원들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불시에 가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해가 잘 못 가잖아요. 그때 각종건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국회의원이니까 그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걸 트집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코너에 되게 몰렸어요. 음모론자로. 근데 윤석열이가 스스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본인이 그 인정을 하는 그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있다 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윤석열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데 1차에 부결되잖아요. 근데 1차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부결됐을 때 국민들은 참 대단해요. 우리 20대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로 수백만이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2차 때 극적으로 204표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잖아요. 와, 그때 진짜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삼추였잖아요. 그때 영상을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때 영상 잠깐 보시죠.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대단하지 않아요? 눈물이 저것만 보면 저 눈물이 나요. 그날 얼마나 우리가 간절했는지.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또 고난이 계속 순탄할 줄 알았는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수사기록부터 주요 범죄자들의 기록이 막 나오면서 이 실체가 실제 법적으로 가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최상목을 권한대행시키면 잘할 줄 알았는데 똑같은 내란의 같은 공범들이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하고 헌재 후보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고 40명은 결국 임명 안 해서 지금도 우리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그 경호처 윤석열 체포할 때 경호처에도 협조를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순탄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저는 윤석열 체포할 때 1차 때 체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놓치면서 극우들의 독버섯이 2차 집행 때까지 막 퍼져간 거예요. 그리고 보수들은 극우들을 중심으로 단합을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가 있어요. 사실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현재에 와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밑에 미루죠. 김용현 또는 밑에 사령관한테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가 거짓말인지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 최근 거기 때문에 잘 봤을 거예요. 대부분은 거짓말인데 거짓말의 끝판왕 그 인원. 자기가 인원이란 단어를 나는 쓴 적이 없다.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쓰고 원이면 원이라 쓰지 저런 군대용어를 내가 안 쓴다 해놓고 1분 15초가 돼서
인원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많이 쓰고 저 이전에도 많이 쓰고 그래서 박종근의 기가 진짜 정확하구나 인원이라고 들었고 그때 쓴 것이 스스로 입증이 됐잖아요. 스스로 거짓말을 저거 알코올 치매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안 쓴다고 했으면 최소한 한 10분 동안 안 써야 되는데 1분이 지나서 조금 있다 계속 쓰잖아요. 그죠? 머리가 나빠요. 한번 보시죠.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분 15초 지나서 인원 하잖아요. 아마 윤석열은 그전에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된장찌개 뭐 기자들하고 설명할 때 인원이 많으면 맛이 없다. 된장찌개 인원을 적게 끓여야 뭐 대상으로 끓여야 맛있다. 하여튼 인원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써서 인원이 맞구나 하는 거죠. 저 하나만으로도 현재에서 지금 윤석열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세부적인 건 오늘 시간 관계상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저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을 체포 구속됐는데 이제 재판을 받아서 아주 중형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하는 거죠. 인용을 하고. 그래서 저는 말에 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맨날 유튜브나 이 말을 자주 해요. 혼자 있을 때는. 그 헌재 재판하는 마지막 그 결론 내릴 때 있잖아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 헌재 할 때, 전에 박근혜 할 때. 그래서 이걸 많이 썼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이 시가 되게 피청구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시 한번요. 같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하죠. 네. 와, 그러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러한 내란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그 핵심자들은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조사 특위 청문회도 2주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2번 해서 더 밝히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는 끝장을 내야 된다. 역사에서 관용은 안 된다. 왜? 관용을 하면 그 악의 시가 언젠가 다시 돌아나는 거죠. 왜 비상계엄을 다시 했을까? 과거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5.16 쿠데타, 12.12 쿠데타가 성공한 쿠데타. 5.16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다 보니까 처벌을 한 명도 안 했어. 12.12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니까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방망이 처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풀어줬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이런 악의 시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과 같이 하면은 할 수가 있다. 자신감을 갖고 하시죠.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한 분 하면서 끝냅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뜻깊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김병주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신대 정치학교 1강을 마무리하면서 김민석 의원님의 종합정리 및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종합정리가 필요하겠어요? 좋은 시간 되셨죠? 네. 저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모실까요? 네. 일단 구독을 올려주시고. 자,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